한 척의 핵잠수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며 세계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운 에너지로 삼는 진정한 미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두뇌로 심해를 지배하는 무수한 드론 군단. 마침내 드러난 그 유령의 충격적인 정체.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안 알렉산더 벤필드라고 합니다. 미 해군정보국 일명 ONI의 동아시아 해상전력 분석 총괄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태평양 함대 제7잠수함전대 소속으로 차가운 강철 섬체 안에서 심해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고, 그런 저의 경험과 자부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바다의 질서는 오직 미국에 의해 유지되며 우리의 힘은 절대불변이라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워싱턴 DC의 미 해군정보국은 그야말로 세계 해양정보의 신경중추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ONI는 단순한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 패권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두뇌 그 자체예요.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수많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과거 미국 1국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세계 질서가 새로운 도전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근본적인 재편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전자들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해왔어요. 특히 해상 전력 증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항공모함 건조, 차세대 구축함 대량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잠수함 전력의 급속한 확충은 서태평양의 기존 역균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진정한 위협은 단순한 물량 증강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서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교묘하고도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는 실로 경이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최정상급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전 세계 수출 성공, KF-21 전투기의 독자 개발, 그리고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의 연이은 진수는 국제방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기술적 성장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핵심 기술과 전략적 사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함정들이 수시로 위험한 근접 조우를 벌이고 있었고, 양국의 전투기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비행하고 있었어요. 바닷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힘겨루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이른바 수중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해저 방어망을 구축했어요. 수중 음향 감시 센서와 자동 기뢰, 잠수함 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이 방어선은 미 해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서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야심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희 ONI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이 수중 만리장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최신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들을 총동원하여 중국의 방어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 해군의 자부심인 최신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몬테나가 그 심장부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역사적인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중국과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지켜온 해양 패권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도전은 기존 질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자 국제 안정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상황실의 분위기는 언제나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최근 한국이 독자적인 무인 함대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상황실에는 순간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내심 코웃음을 치며 반응했습니다. 이란이 낡아빠진 한국산 컨테이너선을 개조해서 드론 항모라고 자랑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추진하려는 것도 결국 그런 수준의 실험적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동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분석가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역량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 그들은 우수한 제조 능력과 품질 관리로 그것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분업 체계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 주체가 되려 시도하는 것은 기존의 안정적인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한편 USS 몬테나의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ONI 상황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잠수함의 위치와 상태가 정밀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지표들이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심 300m 아래에서 USS 몬테나는 마치 바다의 유령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중국의 방어망을 뚫고 있었지요. 저는 보안 음성 채널을 통해 제가 직접 훈련시킨 최고의 음향 분석 전문가인 데이먼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미 해군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압도적임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데이먼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처음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지만 곧 그것은 깊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음향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즉시 중국군이 새로운 전자전 기만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뉴얼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채널 너머로 들려오는 데이먼의 목소리는 단순한 당황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기만 장비가 아니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어요. 그 음향 신호들이 마치 고도로 훈련된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잠수함을 포위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신호들이 USS 몬테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잠수함의 다음 행동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회피 기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지막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신호들이 오히려 USS 몬테나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데이먼의 마지막 외침이 채널을 통해 전해진 후 보안통신은 찌직하는 잡음과 함께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눈앞의 상황판에서 USS 몬테나의 상태 표시는 작전 수행 중이라는 녹색 신호에서 통신 두절이라는 붉은 경고 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총성 한 발 없이, 폭발음 하나 없이 미 해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핵잠수함이 심해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상황실을 지배하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충격과 분노로 변했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중국의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력에 경악했습니다. 감히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중국의 기술적 도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해군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진짜 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ONI의 모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여 중국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군사 위성들은 남중국해를 밀리미터 단위로 스캔했고 통신 감청팀은 밤낮 없이 중국군의 모든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중국이 우리 몰래 새로운 비밀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중국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들 역시 이 정체불명의 사건에 극도로 당황하며 최고 등급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첩보였습니다. 중국 해군사령부는 자신들의 모든 잠수함을 긴급 점검하고 있었고 남중국해 전체에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도 이 유령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중국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감히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농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매 시간마다 보고를 요구했고 백악관에서는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어요.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ONI가 정체불명의 적 앞에서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맞이한 주말,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ONI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냉전시대 소련 자료부터 최근의 이란 해군 동향까지 수만 개의 파일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손가락이 무심코 멈춘 곳에서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직접 검토했던 낡은 보고서였어요. 프로젝트명 K넷, 한국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려 했던 저비용 센서 네트워크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보고서의 실효성 의문, 추가 관찰 불필요라고 적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한국의 그런 아이디어가 그저 아마추어의 발상 정도로만 여겨졌었습니다. 파일을 닫으려던 순간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작은 글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본 시스템은 개별 센서가 아닌 AI 학습을 통한 패턴 분석에 중점을 둠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USS 몬테나를 덮쳤던 그 정체불명의 신호들도 바로 이런 특징을 보였었거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완벽한 협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른 자료를 검색했어요. 며칠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단신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무인기 지휘함 동해상 시험항의 실시라는 제목이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훈련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조각이 하나의 무서운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한국이 우리가 조롱했던 그 K넷을 진화시켜서 USS 몬테나를 제압한 것은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제 직관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설이라도 철저히 검증해보자고 말이에요. 어차피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니 정보 접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조사를 통해 제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싶었어요. 한국이 그저 평범한 우리의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중국이라는 진짜 위협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ONI의 동맹국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한국의 최근 기술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지요. 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기하급수적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분야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한국산 반도체들이 우리 미군의 첨단 장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F-35 전투기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 이지스함의 레이더 처리 장치, 심지어 우리 핵잠수함의 음향 분석 시스템에까지 삼성과 SK의 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핵심 기술이 사실은 한국 것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반도체야 제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설계와 원천 기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K넷 프로젝트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저는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10년 전 서해의 얕은 바다에서 시작된 단순한 센서 네트워크가 한국의 모든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가 초소형 수중 드론에 탑재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이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오지 네트워크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완벽한 융합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AI 수중 드론 네트워크의 실체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는데 한국의 AI 기술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전술을 개발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패턴 일치율 99.8%라는 수치는 이 시스템이 USS 몬테나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마치 바둑의 알파고가 인간 기사를 압도했듯이 한국의 AI는 미 해군의 모든 전술을 학습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이 나라는 분단과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왔어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동력으로 삼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불굴의 의지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힘이었던 것이에요. 중국의 거대한 물량이나 일본의 정교한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혁신이었습니다. 분석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5천만이 아니라 중국의 절반인 7억 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 그리고 통합 역량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미 한참 전에 역전당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인구라는 물리적 한계만이 유일하게 한국을 제약하고 있었고 그것이 미국에게는 천만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인구 5천만의 한국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2주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세계의 정보수장들과 군사전략가들이 극비리에 모이는 세계 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발표 주제는 중국의 해상 팽창주의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통합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더욱 절박했던 것은 최근 들어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듯이 폴란드의 천무 다연장 로켓 대량 도입, 호주의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증가,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한국에게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어요. 제네바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이 열리는 웅장한 회의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정보와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보이지 않는 총성이 오가는 가장 치열한 정보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목격한 전령의 자격으로 그곳에 연단에 섰습니다. 회의장의 묵직한 공기는 저를 짓눌렀어요. 객석을 가득 채운 날카로운 시선들 속에는 의구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에 대해 대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듯한 무언의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의 규칙은 이제 끝났다고. 가장 거대한 위협은 우리가 주시하는 곳이 아닌 우리가 애써 무시해온 곳에서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가운데서 거만한 목소리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리처드 깁슨이었어요. 깁슨은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언제나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들을 근본적으로 깔보는 시선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리처드 깁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권위 있는 포럼의 시간을 낭비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여기 모인 것은 진짜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모멸감이 섞여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급한 도발이 제가 지금부터 터뜨릴 진실의 무게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오만함들이야말로 서구가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19세기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에 깁슨의 얼굴이 붉어졌고 회의장의 분위기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USS 몬테나가 어떻게 심해에서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는지,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ONI가 어떻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가 어떻게 먼지 쌓인 보고서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발견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장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고 리처드 깁슨의 얼굴에서는 조롱하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제가 ONI에서 극비리에 복원해낸 충격적인 영상을 띄운 것입니다. 영상에는 한국의 AI 수중 드론 네트워크가 중국의 자랑스러운 수중 만리장성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무력화시키며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심해에서는 수백 대의 지능형 수중 드론들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적의 방어망을 뚫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 함정들이 유유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들이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통제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경악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리처드 깁슨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충격적인 정적을 깨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을 금지당한 한 나라가 스스로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처절하고도 위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미래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의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터뜨린 진실의 파편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두뇌를 강타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각국 정보기관의 심장부를 뒤흔들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벌어지던 패권 경쟁은 이제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진짜 미래는 그들이 싸우던 곳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해도 기존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략가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물량 우위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미국 내부에서도 제 보고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개인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우리의 부속품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그들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USS 몬테나 사건과 대한민국에 대한 ONI의 공식적인 최종 분석 보고서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철 같던 신념에 대한 저의 마지막 성찰이자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에게 보내는 경의의 편지였어요.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미국과 중국은 더 강력한 전력 투사 능력과 더 견고한 전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소모적인 경쟁을 계속해왔다고 우리의 무기 개발은 세계 패권 유지라는 목적에서 출발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들의 군사기술 혁신은 생존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분단 국가로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전시체제를 70여 년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북쪽의 핵무기로 무장한 직접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그 처절한 안보 현실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 사고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핵개발이라는 선택지가 봉쇄된 상황에서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한 적들조차 두려워할 만한 정밀타격무기 체계를 완성해냈어요. 현무 시리즈로 대표되는 그들의 전략적 타격 능력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전략적 사고였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AI 수중 드론 네트워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전력까지 창조해냈어요. 이것은 기존의 해전 교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보다는 정보의 우위를, 화력의 집중보다는 지능의 분산을, 정면 대결보다는 우회적 무력화를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지도를 보며 어떻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시선은 더 이상 그 두 거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의 눈은 조용히 아시아 동쪽 끝 작은 반도를 향하고 있었죠. 과거 군사적 약소국으로 강대국들의 눈치만 봐야 했던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예리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적 역량을 갖춘 무시무시한 강철 호랑이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질서 속에 안주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외부 압력도 막아낼 완벽한 전략적 자율성을 직접 구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새로운 룰을 제시하며 차세대 군사혁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을 확보하려 애썼다고 하지만 그들은 타격할 필요조차 없이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정의 자체를 새로 썼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미국 정부는 한국을 너무 안일하게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지. 이렇게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는 인식하지 못했죠. 이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진정한 기술 협력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대등하고 진실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뛰어난 무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박함이 어떻게 위대한 혁신을 낳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보이는 힘을 압도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더 큰 함선,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드는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그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설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더 큰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만이 강대국의 유일한 조건일까요? 혹은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처절한 정신이야말로 시대를 바꾸는 진정한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세계의 바다는 이 조용한 강자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느 도시에서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들은 평소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번 LA의 대형 산불 속에서 세계가 주목한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LA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트 베런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10년차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최근 LA를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 산불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마가 할리우드 힐스와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많은 주택과 건물들도 여러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며 건축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에는 상실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안쓰러움마저 들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공간들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살아가는 곳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실 저 또한 오랫동안 미국의 목조 건축을 옹호해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도 목조 건축의 현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실무에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목조 건축을 고집해왔죠. 미국의 풍부한 목재 자원과 빠른 시공 속도, 그리고 지진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까지 목조 건축의 장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제 건축 철학과 맞닿아 있었기에 그동안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5년 전 하버드 건축대학원 동문이었던 구조 엔지니어 기태 씨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였지만 제가 디자인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꼼꼼히 체크하던 그의 진지한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죠. 기태 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인타운에서 자랐어요. 결혼 후 한인타운으로 이주하자고 했을 때도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설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과 달랐는데, 거리마다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고, 한인들의 보수적인 건축 방식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기태 씨는 이런 제 생각에 늘 안타까워하며 한국의 건축 철학을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LA 산불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설계했던 수백만 달러짜리 목조 저택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반면 한인타운의 콘크리트 건물들은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죠. 기태 씨가 늘 강조하던 안전 제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평생을 건축가로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고객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주했을 때였어요. 보험금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마 자국이 찍힌 바닥과 키 크는 걸 표시해둔 벽, 그리고 수많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그 어떤 보험금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은 되살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고객들에게 목조 건축의 장점만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투자 대비 가치가 높고 공사 기간도 짧으며 미국의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경제성과 보험 보상 때문에 목조를 선호했어요. 당시 저도 이런 선택이 합리적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을 고집하는 한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 시스템도 목조 건축을 선호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화재가 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고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이유로 목조 주택을 선택했고, 저 역시 그들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야.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과한 걱정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효율성과 경제성만 생각하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이제는 제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인타운에 살면서도 그동안 이웃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기태 씨가 늘 말하던 건축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죠. 건축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런 투박한 건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벽은 특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옥상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3개월마다 하는 화재 대피 훈련도 번거롭게만 느껴졌고 바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불참하기도 했죠. 사실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1992년 LA 폭동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인타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했단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빠르게 변했지. 그 후로 우리 한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둘씩 건물을 바꿔나갔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고민과 선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인들은 폭동 이후 점차 목조 건물들을 콘크리트 건물로 바꿔나갔다고 해요.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건물 사이사이에 방화벽을 만들고 옥상에는 내화식물을 심었어요. 저희 집에도 매달 소방시설 점검 일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한국산 연기 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미국산보다 더 민감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런 준비들을 간과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안전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번 산불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LA 전역에서 10,000채가 넘는 건물이 화마에 휩쓸렸는데 그중 대다수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는 컸습니다. 팰리세이지 지역에서만 5,300여 채 이상, 이튼 지역에서는 5,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목조 주택이 선호되는 이유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말 영국 정착민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건축 방식을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목조였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목재 생산국 중 하나로 목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건축 기간이 짧아 경제적인 이점도 큽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은 수리와 리모델링이 쉽고 셀프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세금 혜택까지 제공하죠. 그래서 2023년에도 새로 지어진 주택의 90% 이상이 목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현장을 돌아보며 이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목조 건물은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크게 가속화시켰고 반대로 콘크리트 건물들은 불길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어요. 이는 단순히 건축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건물들의 생존 비결은 명확했어요.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LA 북부 지역의 많은 건물들이 산불에 취약한 구조였던 반면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최근 화제가 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가 소유한 $900만 저택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는데 방화 처리된 콘크리트와 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주변의 모든 집들이 불에 탄 상황에서도 홀로 살아남았죠. 15m 깊이의 기둥을 설치해 지진에도 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설계 방식이 한인타운 건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는 기록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설계가 이뤄진 건물들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죠. 이는 건축에서 사전 예방과 안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스턴에 계신 부모님 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란 집은 100년이 넘은 전형적인 미국식 목조 주택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님 댁이 수십 년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산불을 겪고 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통화에서 부모님께 안전시설 보강을 제안드렸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며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한 건축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비용 효율성과 시공 기간을 중시하며 보험 시스템에 의존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죠. 한편 한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단순한 건축 철학의 차이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한인회의 재난 대비 시설 설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내진 설계와 방화벽 시스템을 기본으로 비상전력, 공급장치와 독립형 소화 설비까지 갖춘 종합 대피소를 구상하고 있죠. NFPA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한국의 앞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접목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프로젝트도 시작했는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성을 갖춘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의 놀라운 결단력과 실행력을 목격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즉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한인사회의 대응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LA 한인회는 산불 발생 직후인 1월 9일부터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8,500개의 마스크와 60여 개의 담요를 모았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지역을 넘어선 협력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한인사회에서도 마스크를 모아 LA 한인회에 전달했고 LA 한인교회들은 앞다투어 대피소를 제공했죠. 자원봉사자들은 24시간 교대로 구호물품 창고와 대피소를 지켰어요. 마치 하나의 작은 정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한인들이 위기가 닥치자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줬어요.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며 이런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해외 언론들도 한인사회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인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택을 개방했고 헤일 베리 샤론 스톤과 함께 의류 기부를 했으며 제이미 리 커티스 부부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에 반해 한인사회의 대응은 달랐는데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었죠. 해외 언론들도 한인사회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인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한인사회의 모습이 미국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LA 건축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CNN, LA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한인타운의 생존 사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건축 전문 저널들도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죠. 미국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LA 건축법규 개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의 건축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일부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단순히 콘크리트 사용을 넘어서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온돌 문화가 현대 건축 기술과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저희 집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정전 사태에서도 바닥의 추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화재 시에도 콘크리트 바닥의 추결 기능이 화염 확산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입증되었죠. 더불어 한인 건물들은 섬유 내화단 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유리섬유, 미네랄울, 안면 같은 고성능 내화단 열재를 사용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죠. 이런 소재들은 150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디며 유독가스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해서 미국의 친환경 건축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의 안전 기준과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로,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구조와 첨단 내화단 열재를 기본으로 하되 미국의 선진화된 보험 체계를 활용해 초기 건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의 철저한 내화 설계 기준을 미국 건축계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둘째로는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미국의 자유로운 건축 디자인을 접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 시스템과 미국의 개인 중심 보상 체계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미국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앞선 건축 안전 기술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설렙니다. LA 산불 속에서 한인들의 건축 기술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걸 느꼈기에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을 모두 시공한 유일한 건설사라고 합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올해 1월에 개관한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이 바로 그것이죠. 부르즈 할리파 건설 당시에는 3일에 1층씩 올리는 자동 상승 시스템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 측량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선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1990년대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일본 건설사와 함께 시공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타이베이 101 건설에도 참여했죠. 이렇게 쌓아온 초고층 건물, 시공 기술이 지금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메르데카 118 건설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는데, 500m가 넘는 고도에서 타워 크레인 없이 유압잭으로 첨탑을 설치하는 리프트업 공법을 성공시켰죠. 이는 세계 건설업계에서도 유례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도 빼놓을 수 없죠. 태풍과 지진에 견디는 다이아그리드 공법은 한국 근로자들의 뛰어난 용접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초고층 건축 기술을 살펴봤지만 더 놀라운 건 미래 건축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하도록 법제화했다고 하네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책이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는 에너지는 판매까지 하고 있죠. 2014년까지 95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올해 준공된 경기도 고양시의 에너지엑스 DY 빌딩이에요. 상업용 빌딩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 빌딩 1등급을 받았는데 에너지 자립률이 무려 121.7%에 달해요. 건물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죠.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또 다른 혁신 사례인데요. 3중 복층 유리 창호, 외단열 공법, 열교환 환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일반 도서관보다 45%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1제곱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900원으로 다른 공공건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축은 단순한 공간 창조를 넘어 지구를 지키는 핵심 기술이 되었어요.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시대에 건축물의 환경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미국이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동안 한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먼저 부응하며 AI와 IoT를 접목한 스마트 빌딩으로 세계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친환경 건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한국은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죠.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선택한 거예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당장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한국 건축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 이유죠. 한국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 건축은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AI 건물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IoT 센서는 거주자의 필요를 바로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각 공간의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며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스마트 빌딩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구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인데요.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스마트 빌딩에서는 AI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안전층으로 이동하고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연동되어 작동하는 등의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왜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선 구현되지 못할까요? 그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시스템이 왜 한국에만 있을까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왜 한국의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는 입장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미래를 향해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LA 산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인 사회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재난을 넘어 우리가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서로를 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한국의 건축 기술과 한인 사회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우리는 더욱 강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한국의 건축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축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인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죠.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건축의 미래가 무척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